네, 타이틀이 너무 웃네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진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가장 괴롭게 만드는 건 무엇일까요? 네,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괴롭죠. 한때 절친했던 후배 가수 싸이와의 불화가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자살 기도까지 해서 파문을 일으켰던 김장훈 씨가 그동안의 우울증도 겪어온 것으로 알려져서 안타까움을 모든 사람들이 함께 했죠. 어젯밤에 마침내 싸이와 화해를 했습니다. 몇 년 만에 수면제 없이 숙면을 취했다는 걸 보니까 역시 몸의 병은요, 마음에서 시작되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마음의 병은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남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또 용서합시다. 100번, 1000번이요. 자, 한국 출판사상 정치 소설로 최고의 베스트셀러를 보유한 분입니다. 황태자 비납치 사건, 고구려 등등 총 1300만 부 이상의 책이 판매될 만큼 정치, 역사 문제에 대해서 내공과 필력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최근 쾌도난마에 출연해서 안철수 후보는 결이 곱다, 문재인 후보는 아주 깨끗하다 이렇게 평가하시고 박근혜 후보는 대통령의 자격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일방적으로 야당 편만 들어주는 것 아닌가 싶었는데 마침내 오늘은요, 박근혜 후보에 대한 평가와 또 전략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공개방송 이후로요, 인기가 아주 급상승하고 있는 분입니다. 김진명 작가님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질문이 참 좋습니다. 흔들리는 가지에는 새가 앉을 수 없다. 박근혜 후보 캠프를 지목하고 이 얘기를 하신 거죠? 예. 지금 흔들리고 있는 가지는 확실한데요. 예. 새들은 그래도 좀 앉는 것 같은데요. 좀 앉혔죠. 네, 좀 앉혔습니다. 오랜만에 박근혜 후보가 후보에 지명되고 나서 거의 한 달 반 만에 오랜만에 정치력을 제대로 발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네, 그 흔들리는 가지를 일단은 좀 흔들림 없이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만약에 이번에도 매우 엉터리로 이 당내 분규를 끌고 갔으면 저는 정말 박근혜 후보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라고 그 선언을 하고 싶었는데 꽤 첨예하게 비춰줬던 그 사람들의 대립 이런 것을 그야말로 어느새 가라앉히고 제법 이제 이 모양새를 잡아가는 느낌입니다. 네. 오늘 공동선대위원장이에요. 김용주 전 헌법재판위원장, 그다음에 김성주 그 여성기업인, 그리고 정몽준 의원, 그다음에 황우여 지금 당대표 이렇게 앉혔단 말이에요. 황우여 당대표 물러나가야 된다고 하셨는데 여기 앉혔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잘된 조합입니다. 잘된 조합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외부 인사를 오랜만에 그럴듯한 사람들을 데리고 왔고,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정몽준 그동안 길을 같이 하지 않는 것으로 비춰졌던 분이 사실 그 정도 직함을 수용할 분은 아닌데 그래도 그렇게 들어왔다는 것은 박 후보의 정치력이 발휘됐다고 봐야죠. 그리고 역시 이제까지 해오던 것을 갑자기 갈아엎으면 또 아무것도 안 되니까 또 황우여 그분은 개인적으로는 만남이 충실치는 않지만 내가 늘 볼 때 상당히 온건해가지고 착하신 분입니다. 상당히 온건해서 모든 사람들의 얘기를 다 들어줄 수 있는 아량이 있는 분이에요. 상당히 괜찮은 조합이라고 봅니다. 그 총괄 선대본부장의 김무성 의원, 지금 의원인가요? 의원 아니죠. 김무성 전 원내대표를 앉혔는데 공천을 못 받았죠.
예,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예, 그것도 잘된 호흡이죠. 네. 어차피 새누리당의 이 가장 아름다운 조합은 새누리당 당원증을 가진 사람은 전부 대선이라는 큰 싸움 앞에 네. 모두가 사심을 버리고 일사불란하게 와 뭉치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쪽을 향해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지 않나 네. 이렇게 보입니다. 당원증을 가진 모든 사람이 여기에 다 함께 노력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이긴다. 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아주 고무적인 내용인데. 자, 한강욱 전 고문이 영입돼가지고 대통합위원장에는 못 가고요. 예. 안대위원장이 반대해서 수석 부위원장이라는 자리를 갔는데요. 예.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안대희 씨의 그 반대, 네.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대립도 당연히 있어야 될 대립이고, 네. 또 한편으로는 모셔온 사람에 대한 대접도 돼야 되는 건데, 네.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봤습니다만은 박근혜 후보 본인이 그 위원장에 앉음으로써 네. 그 한광욱 씨에게도 덜 섭섭하게 모양 있게 손님을 받았고 또 그 안대희 씨의 문제 제기에도 충분히 화답을 한 게 됐죠. 그런 것이 역시 이 대통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 프레지던트 아닙니까? 네. 프레지던트라는 것은 프리자이드라는 동사에서 나온 건데 네. 회의를 잘 주재한다. 회의하다 이런 거죠. 예, 여러 이 얘기 색깔 다른 얘기 있는 것을 잘 조합해가지고 잘 끌고 간다는 게 프레자이드거든요. 네. 오랜만에 한번 모습을 보였다고 볼 수 있네요. 오랜만에 한번. 예. 근데 이재우 의원은 결국은 이제 고사한 걸로 전화를 이쪽에서는 안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예. 하여튼 고사한 형태로 지금 되어 있는데 예. 이재우 의원이 속이 좁은 겁니까? 아니면은 이재우 의원이 판단을 잘한 겁니까? 이러한 것이 필요하죠. 모든 사람이 박근혜 대표가 팔 한 번 뻗으면 다 그 안으로 들어간다면 거기에는 또 진실성이 없는 거죠. 네. 이재호 같은 이런 분이 좀 우여곡절을 겪고 나중에 또 참여하는 것도 모양이 아주 좋은 것이죠. 당장 그것을 가지고 완전히 갈라선다 또는 이 화합이 안 된다 이렇게 볼 것은 아니죠. 이재호 대표는 나름대로 네. 자신이 또 고집한 부분이 있고 네. 그것이 이제 여러 번 우리 그 유비가 제갈 공명을 초빙할 때에도 삼고 초려하지 않습니까? 네. 일고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 있으면 안 되죠. 3고, 4고, 5고 해야죠. 3고, 4고, 5고 해서라도 이재호 의원을 영입이 아니라 선대위로 영입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계시죠? 꼭 선대위일지 뭘지는 모르겠지만 좌우간 같이 나아가는 모습. 네. 그래서 지금 새누리당은 하나 더 필요한 게 네. 이 여러 가지 내홍도 있고 분규도 있었기 때문에 전체가 한번 다 같이 뭉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런 모습 중에서 이재호 의원이 한 파트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예. 예, 이 부분을 1고, 2고, 3고, 4고, 5고, 6고를 해서라도 끌어와야죠. 네, 끌어와야 된다. 이제 대통령이 되면은 네. 이재호 의원보다도 훨씬 더 멀리 가 있고 반발하는 야당 의원들이 있고 또 그보다 더한 이데올로기를 가진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도 역시 통합하자는 거잖아요. 지금 네. 대통합 위원장 하는 것은 통합하자는 거니까 네. 일단 이재호 의원이죠. 끌어와야죠. 공약위원회 위원장을 본인이 또 직접 맡습니다. 네, 대통합위원장도 직접 맡는 것 같고요. 네. 그것도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박근혜 후보의 특징이라면 그동안 말을 잘 안 해왔고 네. 작은 침묵에 늘 가깝게 지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 다음에 자신이 약속한 것은 꼭 지킨다. 이것을 자신의 브랜드로 내놓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약위원장이 되었다는 것은 일면 공약에 신뢰를 준다는 측면에서는 좋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공약 중에는 상당히 달콤한 공약들도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내뱉지 못한다는 데서 오는
또 어려움도 앞으로 있겠죠. 어떻게 지켜나가는지 볼 필요가 있는 대목입니다. 본인이 공약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 공약을 검증하는 사람은 또 누군가가 있어야 되겠죠. 본인은 공약을 실천해야 되는 사람이고요. 공약 검증은 사실은 이 국민들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해야 되는데 그걸 또 국민이라는 게 되게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구체적이지가 못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점점 이 선거에 네.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선거란 기본적으로 이 투표란 한번 해보고 그 사람이 잘 했으면은 다시 뽑아주고 네. 잘 못했으면은 바꾸는 거거든요. 네. 거기에 국민의 힘이 있는데 그동안 우리 투표가 국민들이 깨끗지를 못했어요. 아주 비이성적인 판단, 감성적인 판단으로 자꾸 상대를 보니까 그때 단말, 단약속 이런 데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았거든요. 네. 제대로 이제 정치를 가져가려면은 국민들이 투표에만은 그 무엇보다도 더 신중하게, 더 집중하게 직장 갔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 부인이 그 사람 어떻대요? 이런 얘기 듣고 뽑지 말고. 섬세하게 그 공약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섬세하게. 섬세하게.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를 미래를 위해서 정확하게 뽑아야 되는데 우리가 커피 무슨 자판기 블랙커피 먹을까 무슨 커피 먹을까 그 정도 선택 정도만 하고 그냥 누르지 않습니까? 그죠? 가서 그냥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네, 투표의 아주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자, 박근혜 후보가 여론조사가요. 지금 양자 대결에서는 뭐 대부분에서 막 지고 있는 쪽으로 나오잖아요. 네. 야, 이거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물론 이제 흔들리고 있는 가지였는데 지금 일단은 좀 흔들리는 가지를 정리해 줬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럼 저게 좀 바뀔 가능성이 있나요? 아니면 아직도 그 큰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까? 일단 그간은 이 후보가 되고 나서야 후보가 될 때 확 올라갔었죠. 네. 바로 그 순간부터 자충수를 두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과거사 오랜 동안 문제. 과거사 문제, 그리고 또 이제 측근들의 부정 문제, 그리고 이제 그 친박의 무능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한꺼번에 다 나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거기에서 단시간에 치유되기는 어렵죠. 그런 인상이 확 지워지진 않죠. 지금부터 얼마나 참을성 있게 하나하나 이제 새 스타트 라인에서 한 발 한 발 나아가느냐, 그것에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될 겁니다. 제대로 걸어간다면은 반드시 나아질 겁니다. 이번에 이제 흔들리는 가지를 정리해 줬으니까 네, 이제부터 나오는 여론조사는 기대를 해볼 만하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이명박 정부하고의 거리는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가요? 지금 약간 선긋기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그것은 아주 큰 잘못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 야권의 두 후보가 뭉치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도 형편없는데 두 후보가 확 뭉치게 되면은 이 선거는 전혀 기대하기가 어렵죠. 네. 근데 이제 이 박근혜 후보는 자신이 가장 큰 무기로 삼아야 될 것을 제대로 지금 무기화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가 매우 인기가 있지만 네. 근본적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결점이 있거든요. 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경제입니다. 네. 지난번 민주당 공천이 그 경제라든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가지고 잘 준비된 공천이 아니고 네. 이 개파끼리 끝까지 나눠 먹었다든지 이데올로기가 같은 사람들끼리만 뭉쳤다든지 어떤 야합의 성격에 매우 짙어가지고 대승할 총선이 국민들의 차가운 심판에 부딪혀서 결국 깨지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그 민주당의 문제이고 지금 이제 문재인이라는 새로운 뉴페이스가 왔다 하지만
그게 근본적으로 치유된 게 아니거든요. 네. 그것을 박근혜 후보가 이제 이 자신의 강점으로 또 그것이 전통적으로 여당의 강점이거든요. 지금 이 이명박 대통령이 여당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반만 가지고 정치하다가 저렇게 모습이 잘못됐잖아요. 네. 지금 박근혜 후보가 이명박 대통령과 이제 자꾸 거리를 두고 역시 그 반쪽 가지고 정치를 하겠다는 건데 그게 보이지가 않죠. 일단 이명박에 대한 평가를 분명히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해요. 아, 일단 평가를 하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아, 워딩으로요. 그렇죠. 네. 일단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명박 대통령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네. 인기가 매우 없지 않습니까? 네. 매우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자연히 이명박을 멀리하는 거거든요. 네. 이명박 대통령 가까우면 표 떨어진다. 네. 그게 바로 눈에 보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 더 봐야죠. 하나 더 보면은 이명박 대통령은 모든 게 엉망이었지만 네. 그러나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네. 한국 경제의 프레임을 단단하게 해가지고 네. 어쨌거나 간에 한국, 중국 정도만 빼고 나머지 나라들이 모두 큰 불안을 어렵죠. 겪고 있고 디폴트 상태에 빠지고 심지어는 프랑스 같은 나라도 흔들흔들 하는데 오히려 한국은 신용등급이 더 올라가고 네. 그 국격도 더 올라가고 전 세계적으로는 바깥에 대해서는 이명박이 한국 경제 프레임을 굉장히 단단하게 했다. 네. 엉망인 대통령이지만 대외적으로는. 이것은 잘한 사람이다. 네. 라는 것을 박근혜 후보가 반드시 그걸 평가를 해야 돼요. 아, 지금 우리 선생님이 말한 그 워딩을 그대로 복사해서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죠. 네, 그렇게 해야지만. 그렇게 된다. 해야 이명박의 잘못된 점은 우리가 칼같이 개선하겠습니다. 네. 그러나 이명박이 잘한 것을 우리가 계승하겠습니다. 네. 이 온 국민들이 지금 이 야당의 인기 주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구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저분들이 평상시 늘 비판을 하고 네. 재벌 해체다 뭐다 속 시원한 얘기는 하는데 그러나 지금 대기업이 우리나라 국부의 약 한 80%가량 이렇게 이 창출해내고 있는 상황에서 마구 그걸 뜯어 고치고 그걸 해체하고 어떻게 정리하겠다. 이것만 가지고 과연 그 경제가 되겠는가 하는 불안감이 대단하거든요. 네. 그것을 박근혜 후보 쪽에서는 정확하게 분석해가지고 이명박의 걸 개승을 장점을. 해야죠. 예, 장점을 개승을 해나가야죠. 예, 아주, 예리한 분석인데. 지금 경제민주화 얘기가 잠깐 나왔으니까요. 예. 이번에 그거 문제 가지고 김종인 위원장하고 또 이한구 원내대표랑 또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건 또 어떻게 보십니까? 누구의 손을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박근혜 후보. 그것은 두 사람이 다 맞아요. 아, 맞는 얘기입니까? 둘 다? 두 사람이 다 맞죠. 네. 이 경제 민주화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얘기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 야당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경제 민주화를 가만 들여다보면은 대기업에 뭐가 너무 많이 가 있으니까 네. 그걸 법이나 정책으로 깨자. 그걸 뺏어서 좀 못 사는 쪽에 돌려주자 이거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도 대기업이 매우 잘 해나간다. 지금 이상으로 계속 잘할 수 있다 하면 그걸 해야죠. 그러나 대기업도 지금 세계적으로 매우 그 힘든 경쟁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뺏어가지고 준다. 이런 대기업의 동의가 없이 네. 이것이 성공할 리가 없죠. 그 반발 또 그걸 강행하려고 하고 하는 데에서 오는 위험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국 경제가 흔들릴 수가 있어요. 네. 김종인 씨가 이야기하는 경제 민주화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너무 심하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많이 주자, 몰아주자 이건데 그것이 그 야권이 얘기하는 그 방식하고 같이 가면은 안 되죠. 왜냐하면 여라는 것은 보수라는 것은 그것을 보호를 해야 되거든요. 네. 대기업이 전 세계적인 경쟁터에서 더 열심히 뛰게 해줘야 되는데 예. 그래서 방법은 대통령이 대기업과의 동의, 합의, 공동인식 그런 걸로 같이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 경제민주화가 일방적으로 그네들의 동의 없이 무조건 그 깨뜨려가지고 그 못 사는 쪽에 주자. 못 사는 사람들을 그런다고 못 사는 게 해결이 안 되고 못 사는 걸 해결하는 방식은 좀 더 깊이 있고 좀 더 합리적이고 심원하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방식. 특히 이 법제에도 맞아야 되거든요. 네. 복지를 얘기하시는 거겠죠. 복지 어쨌거나 간에 이 선거는 야당의 무조건적인 복지와 여당의 책임 있는 복지 그 싸움이 되게끔 판을 가져가야 이 박근혜 후보가 제대로 싸울 자리에 서는 거죠. 네.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 말도 맞고 네. 이한구 원내대표 말도 맞다. 결국은 두 분이 소통하는 길밖에 없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소통을 해서 네. 세계적인 지금 부익부 비능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지난 3년 동안에 딱 2배가 올랐거든요. 네. 지금 대통령이 잘하면은 가난한 사람도 잘 살 수 있고 대통령이 잘 못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못 산다. 이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부익부 빈익빈이 워낙 심화되기 때문에 못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제 많아졌어요. 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민주화라는 개념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의할 수 있는. 그래서 좀 국가 전체의 뿌리를 흔들지 않고 네. 잘하는 기업은 더 잘 밀어주면서도 그 프라핏을 공유하는 다른 방식이 나와야죠. 그래서 경제민주화는 기본적으로 동반성장이거든요. 네. 중소기업 기타 에 대한 좀 더 깊은 연구가 있어야죠. 네. 이제 독도 얘기 좀 할까요? 네. 좀 일본, 해야죠. 예. 일본 자위대가 헬기가 막 독도를 침범하고요. 예. 지금 뭐 난리가 아닙니다, 이게. 예. 참 이 독도, 예. 한 말씀 해주시죠. 그 독도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일본 정부와 우리 정부의 입장이 확 갈리는 게 일본은 이걸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자. 네. 그 우리 정부는 응하지 않겠다. 네. 우리 정부의 논리는 어차피 우리 건데 그거 해봐야 뭐 하느냐. 근데 우리 정부의 논리가 대단히 틀렸어요. 이것은 지금 현재 일본은 초등학생부터 초등학생 교과서 보면은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굵은 금을 쭉 꺼놨어요. 그게 네. 국경선이다. 네. 이렇게 초등학생부터 가르치면 초, 중, 고대 한 20년 지나면은 거의 전 일본 국민들이 독도는 우리 건데 왜 한국인들이 지배하고 있느냐? 저거 무조건 때려부시고 무력으로 뺏자. 그게 당연하거든요. 지금 전쟁이 키워지고 있는 거예요.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우리 거니까 그냥 가만히 있자. 이것은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전략이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자 하는 것은 일본은 그게 국제법 문제다라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 국제법 주장이라는 걸 깨야죠. 이 독도는 뭐냐 하면은 독도가 일본에 편입된 게 1905년이거든요. 네. 1910년에 우리나라가 합방이 됩니다. 네. 1905년 전에 10년 전에 1895년에 우리나라의 그 왕비 국모 임명성 황후가 네. 경복궁에서 그냥 살해당한 것도 아니고 완전히 발가벗겨져 가지고 능욕을 당하고 네. 일본 성폭행을 당한 겁니까? 네, 완전히 성폭행을 당하고 네. 일본인들이 진술을 했기 때문에 네. 그게 그 일본 동경에 가면은 그 의회 도서관 헌정 자료실 이토 문고 있습니다. 네. 이시즈카 에조의 보고서가 있어요. 네. 그 명상호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걸 세세히 적어 놓은 거예요. 네. 여기서 능욕이라는 것은 하여튼 성폭행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보고서의 표현을 따르면은 문을 열고 왕비를 끌어내 칼로 몇 군데 인상을 입히고 발가벗긴 다음 국부 검사를 했다. 네. 그 옆에 가소가노라고 써놨습니다만 어찌되었든
그럼 성추행이네요. 성폭행은 아니고 성추행. 아, 됐습니다. 예, 거기까지만 하고. 그것은 예, 그것은 검사까지. 명백한 일본인 학자들 그걸 이 능욕이라고 하니까. 능욕. 네, 예. 한마디로 능욕이네요. 예. 예,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예. 어찌되었든 1895년에 일본인들이 와서 경복궁에서 우리 왕비를 발가벗기고 능욕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이 국가로서는 참을 수 없는, 하나의 국가가 제대로 존재한다면 그런 있을 수도 없고 가만히 있을 수는 더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꼼짝 못하고 가만히 있었거든요. 이미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이 저항할 의사와 능력이 완전히 없어요. 그렇죠. 그로부터 10년 후에 일본이 독도를 편입시켰기 때문에 독도는 이 명성황후 독도 이 한일 합방에 이르는 여러 사건, 외교권이 박탈되잖아요. 을사조약이 1905년에 있기 때문에요. 시리얼 그 하나의 시리즈다. 네. 연속되는 것 중에 하나다. 과거사 문제다라는 걸 분명히 해가지고 그렇죠. 일본이 제국주의 침략 때에 빼앗아간 것이다 하는 걸 분명히 논리를 해서 이 전 세계인에게 네. 또 무엇보다 일본인들에게 일본인들은 그 명성황후를 자기네가 그렇게 했다는 걸 몰라요. 역사를 안 가르치니까요. 1882년에 임오군란 군대가 이미 해산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저항할 힘이 없는 거죠, 아예. 어찌되었든 네. 1895년에도 이미 그랬으니까 네, 그렇죠. 이 1905년에 독도가 시마네인으로 편입된 것은 우리가 한거불능 상태에 있을 때에 일본이 해간 거기 때문에 그것은 뭐 국제법으로 따질 게 아니라 네. 제국주의 침략사 과정에서 일어난 하나의 일련된 행위이고 과거사 행위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가지고 전 세계에 지금부터 된다. 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안 하면은 20, 30년 후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해야 될 전쟁을 우리가 안 하고 우리 자식들에게 미루는 게 되잖아요. 네. 그냥 가만히 쉬쉬하고 있자 하는 것은 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네. 이야기가 되네요. 그 당시는 이미 벌써 외교권이 박탈된 상태고 그랬기 때문에요. 독도를 1905년에 빼앗긴 것은 제국주의의 침략 과정에서 이번에 그 일본 그 800명인가 교수들 지식인들이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국 침략 과정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독도는 우리 땅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그렇게 양심인들이 양심 지식인들이 발표했는데 그거를 바로 하나의 증거로 내세우면 되겠군요. 우리 한국에서는 지금 우리나라가 독립을 한 지 지금 60년 이렇게 되지만 60년 70년 되지만 스스로 그 명성황후 살해 사건 하나 조사를 안 했어요. 네. 이게 아무리 경제가 중요하고 밥 먹는 게 중요하지만 나라의 힘이 경제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이런 것은 우리가 조사를 해가지고 네. 명성황후 사건을 조사하는 그 자체로 온 세계가 네. 그때가 그랬으면은 10년 후에 독도, 그 5년 후에 한일 합방 이것이 전부 시리즈로 일어난 일이고 일본의 독도 주장은 말이 안 되는 거구나 하고 전 세계인이 다 깨우치게 되거든요. 네. 정부가 그렇게 나가야지 지금 쉬쉬하고 있자 이것은 안 된다. 아까 이게 안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치러야 될 전쟁을 사랑스러운 우리 자식들에게 그 전쟁을 미루는 거예요. 네. 절대로 이거는 고쳐야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독도는 우리 땅. 확실히 알겠네요. 네. 킹메이커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안철수 멘토로 알려졌던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영입해 캠프 전면에 배치시켰는데 이번에는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보수의 책사로 불리우는 제갈량이라고 불리우는 윤여준 전 장관, 환경부 장관을 과감히 영입해서 깜짝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윤 장관 역시도요. 한때 안철수의 멘토로 불렸던 분입니다. 보수 정당 출신의 전략가가 안철수 후보도 아닌 민주당행을 택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윤여준 전 장관을요. 58초 아니고요. 지금 당장 모시겠습니다.